집값이 폭락하고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걸 18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관점을 달리 바꿔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언젠간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겠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이런 재원이 되는 상품으로 취득하는 순간 폭망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국토부가 2022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연소득의 몇 배 정도가 필요한지 나타내는 지수인 PIR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주택 기준에서 본다면 약 6.3배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지 전국의 평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도권의 주택 가격 대비해서 기준하는 PIR 지수는 9.3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KB 통계 지표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PIR 지수는 18배가 나왔습니다.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을 모아야지만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8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를 과연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취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서울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는 전국 표본 5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반 조사로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가 보유율은 61.3%로 나왔습니다. 자, 자가 보유율보다 자가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나왔습니다. 자,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배수, PIR 배수는 6.3배가 나왔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 기준입니다. 자,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 PIR 비율은 16%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6%. 따라서 약 90만 원 정도는 임대료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계 최초 주택 마련 소유하는 기간은 약 7.4년이라고 합니다. 평균 거주 기간은 7.9년입니다. 자가 가구는 10.9년, 약 11년 정도를 쭉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 가구는 3.4년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자,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라는 의사의 비중은 89.6%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내 집을 꼭 보유해야 된다. 근데 다만 항상 시기를 놓치고 또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서울주택이 아니죠.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에서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집값이 폭락하고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자,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3.9%, 그리고 1인당 주거 면적은 34.8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인당 주거 면적은 10평 정도 기준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성가구 조사 결과 청년의 자가 점유율은 13.2%로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또 신혼 입장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습니다. 73.3% 정도로 높고, 이분들의 희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령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75%가 자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주거비 부담의 PIR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는 전국 기준 6.3배수로 나타났고 2021년 6.7배수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당연하죠. 2021년도에는 집값이 상승했고 2022년도에는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PIR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배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기준이 아니라 주택 기준입니다. 자, 광역시 등은 6.8배로 2021년 대비 감소했고 도 지역은 4.3배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 이 PIR 지수는 생산 기간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서로 전부 다 상이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거실태 조사 결국 자가가구의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으로 표본조사에 응답한 값을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전국 기준 16%로 2021년 대비 오히려 임대료는 증가한 수치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8.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월 1000만원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월 임대료로 약 183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광역시는 15%, 도지역은 13%,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임대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잠시 하락해서 조정을 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 PIR 지수가 오히려 더 낮아지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1월 기준에서 KB 통계 자료를 표본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건 국토부 자료는 2022년도 집계한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기준에 KB 통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우선 서울시의 중위가격, 요 중위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중위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딱 가운데 가격이 중위가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시의 중위가격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죠. 주택가격도 있고요. 또 아파트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격을 보게 되면 6억 9천 정도가 됩니다. 6억 9천. 아파트는 9억 6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중위가격을 봤다면 우린 통계청 자료에 따라 중위소득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소득이 각각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중위소득, 중간소득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중위소득은 3인 가정에 따른 중위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들은 월에 얼마 정도 버냐면 444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걸 연봉으로, 연소득으로 따져본다면 약 5,3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주택 기준에서의 PIR 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 기준에서 PIR 지수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배수가 PIR 지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연 5,300만원, 이걸 몇 년을 모아야 6억 9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냐? 약 13배입니다. 따라서 1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만 서울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아파트는 9억 6천입니다. 5,300만 원을 몇 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18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걸 18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고정적인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지출 비용들도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50% 정도 만약에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주택 기준에서 PIR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기준에서 PIR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주택은 26년 연소득을 모아야지만 취득할 수 있고 아파트는 약 36년을 모아야 됩니다. 50%의 연봉에 월급의 50%씩 지출을 하고 50%는 저축을 하고 36년을 모아야지만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6년 굉장히 길죠? 자, 그래요. 그냥 18년 인심 썼습니다. 연 5,300만 원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을 기다렸다고 칩시다. 서울 아파트 취득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자, 세 번째. 통화량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요 M2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화량이죠. 요 말장 기준에서 본다면 KB 통계 자료에 따라 03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M2 통화량은 얼마 정도 풀렸었냐면 900조 정도가 시중에 자금이 풀려 있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 보니 2013년이 되었던 겁니다. 요 시기에 통화량은 그대로 있었을까요? 약 1900조 정도로 대폭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난 2023년이 도래되었습니다. 2023년 말장 기준에서 현재 3900조가 증가되었다. 자, 통화량은 결국 돈이죠. 자, 돈과 거래가 되는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실물 상품이겠죠. 실물 상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의 공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돈과 거래되는 또 다른 실물에 대한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된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 자,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요? 고객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예치된 예금 갖고 대출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합니다.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가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차입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럼 한국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대규모 시장의 돈을 유통하게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돈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중위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통계에 따라 이 서울시 중위가격, 이게 2009년부터 통계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아파트 기준에서 2013년 기준을 보게 되면 2013년 요때 얼마 정도였냐? 4억 6천이었습니다. 4억 6천.
그런데 여기에 10년이 지나서 2023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얼마 정도까지 되어 있냐? 4억 6천이 그대로였냐? 아니었죠. 얼마였죠? 9억 6천이었다. 자, 따라서 10년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2배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돈의 공급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죠. 뭐랑 비례해서? 실물 상품에 비례해서.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2배 이상 가격이, 가치가 상승되었죠. 자, 그러면 18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연 5,300만 원을 18년 동안 모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나요? 서울 아파트가 10년 이후에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80년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90년도에 1억대였습니다. 2000년도에 5억대였습니다. 그리고 30억까지 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통화량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가격 생각해 보십시오. 과자 가격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품에 대한 가치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18년 동안 그냥 나는 계속 무주택으로 살면서 돈을 계속 저축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보겠다.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서울 아파트 진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예 서울 아파트를 진입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진 않죠. 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서울 아파트죠. 서울 아파트. 여기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원이 뭐가 있습니까? 재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로 선회해서 관점을 달리 바꿔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언젠간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겠죠. 또는 청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까? 서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우리가 서울 아파트를 진입하고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이 재원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간단히 있다. 근데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나 지방이나 경기도나 인천 지역 일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 조성할 만한 곳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죠. 그린벨트까지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이런 재원이 되는 상품으로 취득하는 순간 폭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은 결국엔 지어져 있는 아파트나 지어져 있는 빌라나 지어져 있는 다가구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원에다가 우리는 미리 투자하거나 매매하셔야지만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원, 상품,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가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만약에 연소득 대비해서 여기 들어가려면 PIR이 몇 배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약 2배수에서 3배수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재원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여기 들어가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로 일단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갭 투자, 레버리지 투자는 주거사다리의 단계이다 라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돈을 모으고 무주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성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애인과 또 가족들과 또 행복한 저녁 식사 되시길 바라겠고,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무주택자 분들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이팅!